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형과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요. 가장 적합한 모형,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겠는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기준이 설정이 되면 기준이 여러분이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겠죠. 논리 구조를 만드시면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머신이 알아서 이제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무수히 많은 조합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들을 아웃풋으로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Model Dependent Approach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마 이번 학기 중간 시험 이전에 간략하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름은 Simulation Approach라고 합니다. 그래서 Simulation Approach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Simulation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과 데이터의 어떤 차이를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형을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트레디셔널 어프로치 첫 번째 봤던 접근법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를 보통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형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서 뭐 우리가 지금 가장 간단하게 이러한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는 광고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금액, 광고에 사용하는 금액. 그 다음에 이제 Y는 매출액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비와 매출액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뭐 알고 있다. 혹은 이러한 광고비의 영향이 얼마만큼 매출액에 광고비가 얼마만큼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로와 알파 1은 이제 주어진 값입니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게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값인지 알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비를 여기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가 뭐 아주 간단하게 예상되는 매출액, 제가 그래서 Y는 실제 매출액이고요. 제가 Y 해시라고 썼으면 이것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예상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과는 다른 값이 나오겠죠. 이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이든 혹은 제가 말씀드린 뭐 광고비든 어떤 X 값들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Y를 얻을 수 있습니다. Y 햇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매출액과 모형이 예상하는 매출액 예측치 사이에 오차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런 오차가 매우 작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형을 채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어프로치를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하는 거냐면요. 자, Y는 실제 매출액입니다. 첫 번째 이 모형을 통해서 자, 매출액의 예측치를 얻었어요. 비교해 봅니다. 서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모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알파 제로와 알파 1의 값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y-햇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과 비교를 해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혹은 에러가 좀 적은지, 그래서 알파 제로와 알파 1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해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와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를 이제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머신한테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0와 알파 1을 이 두 값의 차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들 디펜던트 어프로치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형태의 분석을 실제로 제가 뭐 연구를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데이터 웍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좀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뭐 데이터를 여러 가지 뭐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하지만 크게 데이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가 시계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또 하나는 횡단면 자료라고 해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어떤 데이터는 이 두 개가 같이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패널 데이터는 우리가 보지 않고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건 보지 않고 각각 타임 시리즈 데이터와 크로스 섹션 데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경제 데이터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가 같은 거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주가 혹은 뭐 비트코인의 가격, 주가라든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변수고요. 일변수죠. 하나의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타임 시리즈라고 하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뭐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비트코인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가격에 해당하겠죠. 주식의 가격을 우리가 주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가격을 이제 비트코인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혹은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제 소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뭐 혹은 제 뭐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제 당 수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시계열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기업의 매출액의 변화라든가 영업 이익의 변화, 국가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는 뭐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초 단위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혹은 분 단위로 보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 단위거나 혹은 뭐 월 단위거나 분기 단위거나 혹은 연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표하게 되겠죠. 기업의 보통 실적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연간 데이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비교적 월 단위로 나오거나 혹은 이제 분기 단위로 나옵니다. GDP는 분기에 한 번씩 공표를 해서 4개의 분기가 합쳐지면 이제 1년 연 단위 GDP도 또 공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라든가 혹은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매월 공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산업 생산지수 이런 것들도 월 단위로 공표가 되고요.